선생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아요. 이 한마디는 평생 잊히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작년 여름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울음으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62살 김영희 님이었습니다. 85살 어머니가 방금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장례식장부터 전화하자고 했고, 오빠는 병원으로 모셔가야 한다고 했고, 막내 동생은 인터넷을 찾아보겠다고 컴퓨터를 켰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하나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고 누구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온다. 무조건 부검을 해야 한다. 바로 장례식장을 잡아야 한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고 목소리는 높아졌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이 오갔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나중에 김영희 님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건 가족 화목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이 다투는 모습만 남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오지만 혼란은 준비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최근 5년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가족의 90% 이상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장례 일정이 며칠씩 미뤄지기도 하고 비용이 2배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사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운명이 아닙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119일까요? 장례식장일까요? 병원일까요? 경찰일까요? 혹시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괜히 큰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아무 행동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집에서 임종하신 경우 10가정 중 8가정에서 가족 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생기는 갈등이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6시간 동안 결정을 못 내려 고인을 그대로 두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들은 말들이 오히려 혼란을 키웁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무조건 부검을 해야 한다는 말, 경찰 조사를 오래 받아야 한다는 말,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겁을 먹고 서두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날이 오더라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가 아닌 감사와 존중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집에서 임종하셨을 때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피해도 절반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가족들이 하는 선택은 장례식장에 전화하는 일입니다. 장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빈소부터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사망진단서 없이는 아무 절차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빈소 예약도, 화장 예약도, 장례 일정도 모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황한 마음에 장례식장부터 찾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흐르는데 절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진단서를 누가 발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병원 의사가 바로 발급하지만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때는 119가 출동해 확인을 하고 관할 보건소나 주치의를 통해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를 합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을 한 장만 받는 것입니다. 복사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용, 화장장 제출용, 사망신고용, 보험 청구용, 그리고 예비용. 최소 5분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보험을 청구하려고 할 때, 상속 서류를 정리할 때 원본이 없어서 다시 발급받으러 다니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미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가족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고인을 임의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바닥에 누워 계시거나 소파에 앉은 채로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당연히 침대로 옮겨드리고 싶어집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가정 내 사망의 경우 발견 당시의 상태가 자연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인을 옮기거나 주변을 정리하거나 약을 치우거나 청소를 하는 순간 타살이나 사고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부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살 김상훈님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소파에 계시는 모습이 불편해 보인다며 침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부검까지 이어졌습니다. 장례는 일주일이나 늦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깊은 죄책감과 충격을 안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상 사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견 당시 모습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실수는 100클릭 후에 신고할 때의 말 한마디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쓰러졌다. 심장마비 갔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응급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심폐소생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사망 신고의 40% 이상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남깁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갈비뼈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85살 윤영자님은 오랜 투병 끝에 집에서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손자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4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평온한 모습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숨을 쉬지 않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앓고 있던 질환과 복용 중이던 약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해도 대부분의 혼란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본에서는 집에서 임종하셨을 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대응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임종하셨을 때 가장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절차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식구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이후 모든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 자연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명확히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대부분 심폐소생술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 가족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랜 투병이나 고령의 경우 무리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약봉지입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은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주치의 연락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들이 모이면 자연사 판정을 받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은 최소 5부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장례식장 제출용, 화장장 제출용, 사망신고용, 보험 청구용, 그리고 예비용.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발급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사망 원인 기재도 중요합니다. 고령이나 자연사로 명확히 적혀 있어야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비로소 다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장례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순서를 헷갈리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화장 예약입니다. 빈소가 아닙니다. 요즘 화장 예약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장 일정을 먼저 잡고 그 일정에 맞춰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곳만 알아보지 마세요. 여러 화장장에 동시에 신청하세요. 취소 대기 명단에도 꼭 올리세요.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 일정을 잡은 뒤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도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편리하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중소형 장례식장은 시설은 비슷하지만 비용은 절반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관과 수혜, 장식 역시 장례식장 패키지를 그대로 선택하기보다 외부 준비를 고려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임종이 확인된 직후 단 15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전화를 멈추고 사진을 찍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오직 고인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춘 뒤에도 청각은 잠시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분에게 닿을지도 모릅니다. 이 15분이 평생의 후회를 감사와 그리움으로 바꿉니다. 이제 현실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안상자라고 부릅니다. 작은 상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4가지만 준비해 두세요. 첫 번째는 의료 정보입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 최근 진료 기록, 주치의 연락처. 두 번째는 중요 서류 위치입니다. 통장, 도장, 보험 증서, 부동산 서류, 어디에 있는지만 적어 두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고인의 뜻입니다. 화장인지 매장인지, 장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종교식 여부. 네 번째는 연락망입니다. 장례 소식을 알려야 할 사람들,
미리 정리해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만 준비해 두셔도 급한 순간의 혼란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례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준비가 가족에게는 평생의 위안이 됩니다.